안녕하세요. 저는 오빠를 이혼시킨 못된 시누인 30대 여자입니다. 전세 언니 입장에서는 제가 못됐고 대먹지 못한 시누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오빠의 인생을 구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니었으면 오빠는 평생을 그 여자에게 당하며 살았을 테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빠랑 둘이서 살았습니다. 대학교 재학 중에 부모님께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3살 차이 나는 오빠와 함께 살았죠. 보통 남매들은 커오면서 무척 싸우다가 다 크고 나면 남처럼 서먹해진다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나 오빠나 서로를 참 위하고 챙겨주었거든요. 저희 오빠가 늘 양보도 많이 하고 저를 많이 배려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셨죠. 오빠는 유순하고 착한데 저는 고집도 세고 할 말 다 하는 편이라 둘이 반반 섞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나무인으로 오빠한테 막대하는 건 아니었고요. 제가 오빠보다는 좀 더 강한 성격인 건 맞습니다. 괄괄한 성격인 저랑 유순한 오빠랑은 참 친하게 다툼 없이 잘 지내며 자라왔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함께 차를 타고 가시다가 큰 트럭과 사고가 있었고 저와 오빠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게 되었죠. 너무 슬프고 힘들 때도 저와 오빠는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오빠는 군대 다녀와서 복학을 앞두고 있을 때였고 저는 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사실 충격이 너무 커서 둘 다 한 학기를 휴학을 하고 집에만 있었죠. 그렇게 둘 다 집에서만 생활을 하는데 2달 지났을 무렵 오빠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슬픔에 잠겨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제 오빠인 내가 너의 보호자이고 저를 챙기겠다고요. 사실 저보다 오빠가 더 많이 울고 힘들었던 것 같은데도 의젓하게 저를 챙기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생활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집도 있고 세를 주고 있는 다른 집도 한 채 있었거든요. 그 집의 세와 부모님 보험금 등을 합치면 저희가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죠. 그렇게 저희는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했습니다. 오빠가 먼저 취업을 해서 일을 다니기 시작했고 저도 곧 회사에 취업해 일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둘 다 취업한 이후에는 서로 얼굴을 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오빠는 출장이 많은 편이었고 저 또한 야근을 할 때가 많은 직업이라 그맘때는 오빠와 자주 얼굴을 보며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일이었는데 회사 다닌 지 2년이 지나자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연봉은 좋은 편이었지만 몸이 안 좋아지며 생리불순에 만성 피로에 지방간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야근을 하며 늦게 식사를 할 때가 많았고 살이 그맘때 많이 쪘어요. 그러다 보니 저 또한 스트레스가 너무 컸고 어느 순간 번아웃이 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며 충동적으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저를 붙잡았지만 사직서를 내고 나서 저는 오히려 마음을 굳혔습니다. 3년을 이렇게 열심히 쉬지도 않고 일했으니 당분간은 제 자신을 위해서 살겠다고요. 그렇게 집에서 쉬는 동안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며 다이어트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6개월 정도 보냈습니다. 그렇게 쉬는 동안 저는 다시 어떤 일을 할까 고민했는데 원래 하던 일을 프리랜서로 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맘때 저와 오빠에게는 큰 변화가 생겼어요. 바로 오빠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빠가 일이 많고 출장도 잦은 편이라 여자친구를 사귈 시간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남녀관계의 일은 본인 말고는 아무도 모르나 보더라고요. 하루는 오빠가 밖에서 외식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 오빠가 웬일이야? 밖에서 밥을 다 먹자고 하고. 뭐 사줄 건데? 너 좋아하는 소고기 사줄 테니까 실컷 먹어. 예. 오빠 오늘 통장들 준비하셔. 사실 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좀 이따 거기서 보자. 저는 오빠의 말에 여자친구가 생긴 건가 싶었습니다. 맨날 여자친구도 없이 일만 하느라 바쁜 오빠인데 여자친구가 생겼다니 저 또한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떤 사람일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고 고깃집의 한 룸에서 오빠와 오빠의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여기 내 여자친구야. 현자, 여기는 내 동생 지은이. 서로 인사해.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빠에게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와 더불어 그 여자의 차림새를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그 여자는 짧은 치마에 가슴골이 보이는 나시를 입고 있었거든요. 물론 날이 덥고 누구나 입고 싶으면 입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여자분은 남자친구의 동생을 만난다는 걸 알고 나온 듯 했는데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나온다는 게 사실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좋다고 하는 여자인데 내가 첫인상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는 말자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싹싹하게 얘기했습니다. 오빠가 오늘 아침에 얘기해서 사실 전혀 몰랐어요. 저는 이지은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아, 네. 저는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오빠 말로는 되게 예쁘게 생겼다고 들었는데 오빠가 동생이라서 되게 좋게 말해준 거구나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제가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첫 만남의 사람의 겉모습을 저렇게 말한다는 게 좀 언짢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빠 여자친구가 어색하고 해서 농담 삼아 한 말이려니 생각하고 저도 그냥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오빠가 이쁘다고 했어요? 네, 이쁘고 착해서 나중에 어떤 남자가 데리고 갈지 모르지만 오빠가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단한 미인인 줄 알았는데 그냥 평범보다 조금 더 이쁜 정도? 아, 우리 얼른 주문해야지. 지은아, 뭐 먹을래? 소고기 등심으로 시키면 되려나? 오빠는 그 상황이 당황스러웠는지 허둥지둥하며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오빠 여자친구는 자신이 아는 지인 얘기나 연예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자친구를 보며 저는 썩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여자는 여자가 봐야 안다는데 그 여자분은 제가 볼 때는 그다지 괜찮은 여자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물론 얼굴은 귀염상해 몸매도 날씬해서 외적으로는 어떤 남자나 호감을 가지겠다 싶었지만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뭔가 모르게 좀 평범치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게 말해 평범하지 않았다는 거지 막말로는 좀 상스럽다는 게 맞는 표현이랄까요. 어쨌든 오빠의 연애사에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결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그 여자친구를 먼저 집에 데려다주고 오며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여자친구 어디가 좋아? 아, 애교도 많고 귀엽잖아. 그리고 착하고. 아까 못 물어봤는데 무슨 일 하는데? 원래 백화점 판매직일을 했는데 지금 잠시 쉬고 있대. 혹시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소개시켜 준 거야? 어?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지. 왜? 지은이 너는 별로야? 음, 너무 단호한 거 아니야? 여자는 여자가 보면 아는데 내가 볼 때는 뭔가 좀 별로야. 첫 만남에 내 얼굴 외모 평가하는 거며 식사할 때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 얘기 계속하고 별로 눈치도 좀 없는 것 같고 뭔가 좀 그렇던데. 오늘 첫 만남이고 어색하니까 그 분위기가 싫어서 이 말 저 말 하다 보니 그런 걸 거야. 평소에 둘이 보면 얼마나 착한데. 평소에도 오늘처럼 입고 다녀?
요즘 덥다고 저렇게 잘 입고 다니더라고. 오빠가 지금은 좋다니까 나도 더 이상 별말 안 하는데 결혼은 좀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연애 상대, 결혼 상대 나누는 건 그렇지만 내가 볼 땐 좀 별로야. 오빠는 제 말에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딱히 제 말을 들을 것처럼은 안 보였어요. 그 후에 오빠에게 들어보니 오빠 여자친구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셨는데 두 분 다 오빠 여자친구를 맡으려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 자라다가 25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 좀 짠한 마음도 들긴 했지만 그건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런 거고 오빠의 짝으로는 여전히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 여자는 저의 새언니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새언니가 임신을 했거든요. 임신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저희 집에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새언니가 수입이 없다 보니 본인이 살던 집 월세 낼 돈이 부족했고 임신을 했으니 어차피 결혼할 텐데 엄한 월세 내기보다 먼저 같이 사는 게 낫겠다고 했다더군요. 오빠도 동의했고요. 저한테 양해를 구하는데 솔직히 좋은 마음은 아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맘때 오빠가 장기 출장을 가게 되어서 혼인신고는 아이 태어날 때 같이 하기로 했고 결혼식도 그 이후로 한다더군요. 그렇게 오빠도 없는 집에 새언니와 저희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낮 시간에 주로 제 방 컴퓨터로 일을 하기 때문에 새언니와 크게 마주칠 일은 없었습니다. 제 스스로 그렇게 규칙을 정했어요. 9시부터 5시까지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집중해서 일만 하는 시간으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리듬이 깨져 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휴식 시간과 일하는 시간 모두 지장을 받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새언니는 심심한지 제 방에 종종 들어왔어요. 특별한 용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주저리 얘기를 하는데 한두 번은 저도 이야기를 들어줬죠. 사실 새언니가 그렇게 들어오면 저는 하던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프리랜서로 일을 해도 일을 보내줘야 되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급할 때도 많은데 새언니가 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무시하고 일을 할 수도 없으니 그냥 어정쩡하게 앉아서 얘기를 들어주곤 했죠. 일해야 되니 나가달라는 식으로 애둘러 얘기를 해도 새언니는 본인 얘기만 계속했어요. 그게 조금 곤란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해했습니다. 임신을 해서 몸도 평소 같지 않을 거고 호르몬 영향 때문에 감정도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을 결혼한 친구한테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오빠도 없는 집에서 심심하니까 나한테라도 얘기하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새언니는 날이 갈수록 제 방에 수시로 들어왔어요. 게다가 오면 제 물건들을 살펴보며 이건 얼마냐, 이건 어디서 샀냐, 이건 왜 이런 색으로 산 거냐 등등 얘기를 하는데 일을 하는데 너무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하루는 새언니에게 말했죠. 저기 언니, 죄송한데 제가 일할 때는 일에만 좀 집중을 해야 돼서요. 특별한 용건 아니시면 나중에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제 딴에는 최대한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애둘러 말하니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나름 직접적으로 말을 했죠. 그런데 새언니는 제 말에 민망하고도 화난 표정을 짓더니 아무 대답 없이 방문을 쾅 닫으며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급한 일을 처리 중이기도 하고 나가서 딱히 할 말도 생각나지 않아 일단은 그냥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출장 간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까 현지가 울면서 전화가 왔던데 네가 뭐라고 심하게 말했다며? 뭐? 아까 낮에 나 일하는데 새언니가 들어와서 물건 만지면서 이건 얼마냐 저건 뭐냐 하길래 나 일해야 되니까 나중에 말하면 안 되겠냐 한 것뿐이야. 너도 참 그거 대답해 주는데 시간 얼마나 된다고 사람 무한하게 그렇게 말한 거야. 아니 오빠, 내가 아까 얼마나 바빴는지 알아? 그래, 너도 일하느라 바쁘겠지.
그치만 현지 딴에도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일부러 말 걸려고 한 건데 네가 그렇게 말해서 너무 놀라고 상처받았대. 그래서 오후 내내 방에서 울었다더라. 그 말을 들은 저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딴에는 좋게 말했다 생각했는데 의도와 달리 너무 차갑게 말을 한 건가 싶기도 했거든요. 저는 오빠에게 알겠다고 새언니한테 가서 잘 말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거실로 나가자 새언니는 TV로 개그 프로를 보며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내내 울었다더니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단 마음이 상했다고 하니 나도 사과를 하자 싶었습니다. 저기 새언니. 그런데 제가 말을 거는데 새언니는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이 TV를 보더라고요. 저는 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얘기했죠. 저기 언니, 아까 제가 그렇게 말한 거 미안해요. 일이 너무 많고 급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생각해보니 너무 차갑게 말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에 새언니는 저를 쳐다보며 아니에요. 됐어요. 나도 더 이상 아가씨한테 말 안 걸 거니까 그냥 이렇게 지내요. 라고 찬바람 쌩쌩 불며 대답하는 겁니다. 기분이 많이 상했구나 싶어서 다시 사과했죠. 언니, 아깐 제가 죄송했어요. 그러니까 됐다니까요? 제 사과에도 새언니가 그렇게 말하자 저도 무안하고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더 말을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발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 뒤통수에 대고 새언니가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지가 잘났으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사람을 개무시해? 아, 짜증나.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뒤돌아서 물었습니다. 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그 말 저한테 한 거예요? 아니요. 그냥 혼잣말 한 거예요. 신경 끄세요. 라며 인상을 확 구기는데 저는 새언니의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기분은 너무 상했지만 여기서 제가 더 뭐라고 하면 싸움밖에 더 되겠나요? 일단은 저도 입을 다물고 방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새언니는 혼잣말을 하듯이 저를 두고 나쁘게 말하는 일이 종종 있었고 저도 참다 못해 따지기도 했죠. 하루는 제가 분식을 시켜 먹는데 새언니도 먹을 거냐고 물었습니다. 사이는 안 좋았지만 그렇다고 음식 배달시킬 건데 치사하게 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새언니는 안 먹는다고 했고 저는 제 걸 시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오빠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지은아,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오랜만에 전화해서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 현지랑 둘이 지내면서 왜 그렇게 각박하게 굴어? 어떻게 음식 시켜 먹으면서 같이 먹을 거냐고 묻지도 않고 혼자서 그렇게 먹냐고. 저는 진짜 어이가 가출할 정도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새언니가 그렇게 말해? 오빠, 내가 언니한테 먹을 거냐고 물었는데 언니가 안 먹는다고 했어. 그래서 나 혼자 먹은 거고. 현지 말로는 네가 현지 계속 무시하고 말도 못되게 한다고 현지가 속상하다고 울면서 전화하더라. 네가 현지 맘에 안 들어하는 건 알지만 애 가진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오빠는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제가 상황을 설명해도 오빠한테는 불쌍한 새언니와 구박하는 시누이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지금 오히려 냉대를 받고 눈치 보는 건 나인데 그럼에도 임신했는데 스트레스 주지 말자 싶어서 제 나름 하고 싶은 말을 다 눌러 삼킨 저였는데 새언니는 오빠한테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일 외에도 이상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 지갑에 있던 돈이 없어졌어요. 분명 5만원짜리 2장과 만원짜리 몇 장이 있었는데 5만원짜리 한 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주로 카드를 쓰는 터라 지폐는 사용할 일이 없는데도 없어져서 의아했는데 그 순간 혹시 새언니가 가져갔나 싶었어요. 왜냐면 저희 집에는 저랑 새언니밖에 없고 지갑은 제 책장에 잘 올려두거든요. 지폐는 아예 건들 일이 없고요.
하지만 괜히 남을 의심하는 건 안 되기에 내가 좀 더 주의하자 싶어 조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후에 10,000원짜리 한두 장이 종종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몇 번 되자 저는 새언니가 갖고 가는구나 확신했습니다. 새언니는 오빠가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고 관리비라든지 전기세는 제가 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새언니는 뭔가 작은 금액을 계속 훔치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돈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금으로 된 장신구를 좋아해서 모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물려받은 금반지나 목걸이도 있었고 저 역시 옷이나 가방보다는 금을 좋아해서 금목걸이나 금반지, 팔찌 등을 상자에 모아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중 금반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건 제가 회사 다닐 때 월급을 모아 산 거라서 의미가 있는 반지였습니다. 저는 성격이 꼼꼼하고 깔끔한 편인데다 물건 정리도 잘하는 편이기에 제 물건이 없어진 건 바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그 반지가 없어졌을 때 저도 더는 못 참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언니한테 얘기했죠. 새언니, 혹시 내 반지 가져갔어요? 너무 직진으로 말했나 싶었지만 그맘때는 저도 새언니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을 때라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새언니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하더라고요. 내가 그 반지를 왜 훔쳐요? 뭐 이쁜 거라고. 근데 저는 그 말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보통은 반지 가져갔냐고 하면 어떤 반지냐, 무슨 반지를 말하는 거냐고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새언니는 제가 무슨 반지를 얘기하는지 안다는 듯 바로 본인이 훔치지 않았다며 그게 뭐가 이뻐서 가져가냐는 말을 했던 거죠. 어떤 반지가 없어졌는지 아는가 봐요? 무슨 반지냐고 묻지도 않는 걸 보면? 그제야 새언니는 아차 싶었던 건지 반지가 다 그게 그거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진짜 웃겨. 지금 사람 의심하는 거예요? 사람을 뭘로 보고 도둑 취급이야.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어색하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새언니가 범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일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죠. 그러던 중 그 일이 터졌습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인데 3층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보단 계단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었어요. 짐이 많을 때나 너무 피곤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요. 그날은 제가 장을 잔뜩 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하필 엘리베이터가 제일 꼭대기 층에 서서 안 움직이는 거였어요. 누가 이사라도 가는 건지 택배가 걸린 건지 한참 기다려도 움직임이 없길래 그냥 걸어가자 생각하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내려오던 새언니와 마주쳤어요. 저도 그때 새언니와 사이가 너무 안 좋은 데다 새언니가 내 물건까지 훔쳐갔다 생각하니 상대도 하기 싫어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려 했죠. 그런데 새언니가 길을 막으며 시비를 걸더라고요. 뭘 이렇게 많이 사온대? 돈 많은가 봐. 저는 대답하지 않고 지나가려는데 저를 잡으며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처먹으면 살쪄. 너 한때 70kg 넘게 나가는 돼지였다며? 운동해서 살 빼면 뭐해. 이렇게 먹으면 금방 70kg, 80kg 된다? 지금도 별론데 살 더 찌면 진짜 어쩔 거야? 새언니는 오빠한테 제가 회사 다니면서 한때 살이 쪘던 얘기를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들고 있는 짐도 무겁고 더 이상 상대를 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시하며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뒤로 우당탕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새언니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새언니가 계단 밑으로 구른 거였고 새언니는 배를 감싸쥐고 바닥을 구르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고 바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와 구급차로 병원에 갔죠. 하지만 그날의 사고로 새언니는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오빠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자초지종을 들었죠. 오빠도 망연자실했지만 본인이 발 헛디뎌서 계단에서 자빠진 건데 어떻게 하겠나요? 어쩔 수 없는 불의의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새언니가 얄미운 것과는 별개로 그런 사고가 생긴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았고 새언니가 병원에 좀 있어야 했기에 제가 짐을 가져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짐을 챙겨왔어요. 아이를 잃었으니 상심이 얼마나 클까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언니 짐을 들고 병실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오빠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달려오더니 다짜고짜 제 뺨을 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짐을 떨어뜨리고 어안이 벙벙해서 오빠를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오빠는 분노로 몸을 부들부들 떨며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너무 황당하고 기막히기만 했습니다. 오빠가 왜 화를 내는지, 왜 내 뺨을 때린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오빠가 하는 말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네가 계단에서 세연이 밀쳤다며? 헐, 진짜 헐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사람한테 누명을 씌워도 유분수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미쳤나요? 임산부인 사람을 계단에서 밀치다니. 새언니가 저를 먼저 조롱하고 시비를 털었지만 저는 분명 무시했고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자빠지는 소리가 들렸고 돌아보니 새언니가 굴러 떨어진 거였어요. 새언니와 저는 팔끝도 스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밀었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새언니를 왜 밀어? 그런데 뒤에서 새언니는 가증스럽게도 울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차라리 나한테 뭐라고 하죠. 우리 콩아리는 어떡하려고. 그러면서 이불에 고개를 파묻고 우는데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연극의 한 장면이나 드라마의 한 장면인가 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모함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진짜 너무 억울해서 할 말을 잃을 정도였죠. 아니 오빠, 내가 새언니를 왜 밀어? 아까 말했잖아. 새언니가 나한테 계속 시비를 걸길래 무시하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슨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니 새언니가 계단에서 구른 거라고. 나는 새언니 손끝 하나 건든 적이 없어. 그래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오빠, 다 내 잘못이야. 아가씨 잘못 없어. 애초에 아가씨가 나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집에 들어간 것부터가 잘못이었나 봐. 새언니는 그렇게 울면서 외치는데 진짜 이게 영화나 드라마였으면 새언니는 상을 받아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연기를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억울한 상황에 오빠는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지은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이다. 네가 현지 마음에 안 들어한 거 나도 다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해. 진짜 아니라고! 저는 외쳤지만 이미 오빠는 새언니의 말을 믿는 듯 했습니다. 저 또한 오빠에게 너무 실망을 했죠. 이제까지 같이 자라오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함께한 친동생은 나인데 저 여자가 뭐라고 나한테 오빠가 이렇게 하나 싶었어요. 내 말은 믿지도 않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희의 소란에 간호사가 들어와 너무 소란스럽다며 조용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져온 새언니 짐을 내려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울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유일한 가족인 오빠가 저를 못 믿고 매도하는 것도 너무 서러웠고요. 그렇게 꺼이꺼이 울며 집에 왔습니다. 집에 있는데 일도 손에 너무 안 잡히고 가슴이 갑갑하더라고요. 오빠도 너무 원망스럽고 새언니도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오빠도 새언니 얼굴도 안 보고 싶었습니다. 집에 있기도 싫었죠. 그래서 이렇게 있지 말고 그냥 나가자. 여행이라도 가자 싶어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도 시간이 나서 1박 2일로 타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갑자기 떠난 여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나오니 마음이 좀 낫더라고요. 여행을 가서 친구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더 기막혀 했습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여자가 저를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 말을 들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오빠랑 둘이 살고 싶은데 제가 방해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싶기도 했죠. 그거 아니면 새언니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만약 그래서 나한테 모함을 씌운 거라면 나도 이렇게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죠. 저는 집에 가자마자 관리 사무실로 가서 CCTV 영상을 좀 볼 수 있냐고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볼 수는 있지만 각도가 제가 원하는 계단이 안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새언니가 넘어진 계단이 1층 계단이었기에 잘만 하면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필 아파트 CCTV는 그쪽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파트 현관 앞에 늘 주차되어져 있는 차량이요. 저희가 그 집에 산 지 오래돼서 그런지 저희 집 주변 차량은 저도 대충 눈에 익어 아는 편인데 저희 집 앞에 꼭 차 한 대가 그 자리에 잘 주차되어 있는 편이었습니다. 화단 때문에 정면 주차를 해야 되다 보니 오며 가며 늘 보는 그 차량을 보며 이 자리를 완전 혼자 독차지하는구나 생각을 종종 했었거든요. 그 자리가 다른 자리보다 좀 넓은 편이라 그 차가 주로 주차되어 있고 그 차가 나갈 때는 와이프 차를 주차해 놓더라고요. 평소에는 보면서 좀 밉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그 생각이 번쩍 들자 너무 잘됐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 차량이 주인에게 연락을 좀 할 수 있냐고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물어봤고 직원은 자기가 물어보고 된다고 하면 연락처를 전달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꼭 좀 부탁한다고 말하고 집에 와서 기다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대략 설명하고 혹시 영상이 남아있는지 물어봤어요. 다행히 그 영상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어 볼 수 있었습니다. 거리가 좀 있는 편이라 엄청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천만다행으로 그날의 진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언니가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디며 혼자 넘어지는 게 분명히 찍혀 있었거든요. 그 영상을 보며 그 차주분도 억 하고 놀라시더라고요. 자기 차에 그런 게 녹화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그분으로부터 영상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얼른 가져가서 억울함을 풀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저씨께 감사함을 전하고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언니가 지내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새언니가 들고 간 것 같지만 증거가 없어서 참고 있었던 제 물건들을 찾아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러다 한 가방 주머니에서 제 반지를 찾아냈습니다.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게다가 그 외에도 제가 잘 쓰지 않는 새 립스틱과 향수도 찾았습니다. 색깔이 독특해서 잘 쓰지 않고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다른 가방 파우치 안에 있더라고요. 향수도 친구가 선물해줬지만 그다지 뿌리지 않았던 건데 그 파우치 안에 같이 있고요. 그걸 보는데 헛웃음이 났습니다. 완전 상습범이구나 생각이 들자 제 돈이 없어졌던 것도 새언니가 한 짓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퇴원해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새언니는 오빠와 퇴원을 해서 왔습니다. 다 뒤집어 엎을 생각을 하니 괜히 긴장이 되고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나에게는 증거가 있고 내가 할 말을 어젯밤부터 계속 곱씹으며 생각했으니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들어온 새언니와 오빠는 냉랭했어요. 새언니는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오빠에게 기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오빠, 나 무서워. 이 집에서 또 아가씨랑 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오빠 이제 가버리면 나 어떡해. 오빠는 그런 새언니를 안쓰럽게 쳐다보더라고요. 아니야. 내가 지은이한테 잘 말해볼게. 지은아,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저는 거기다 대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말해. 나도 할 말 있으니까. 그러자 오빠가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현지가 너랑 지내는 게 너무 불편하대. 근데 아직 몸조리도 해야 되고 네가 당분간 나가 사는 게 어떨까? 저는 그 말에 너무 황당했어요. 새언니는 그런 저를 약간 비웃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속으로 참 드라마 많이 봤는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당한 기분은 뒤로하고 저도 당당히 말했죠. 내가 왜? 나갈 거면 오빠가 나가야지. 그러자 오빠도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네가 현지한테 그렇게 해놓고 우리 보고 나가란 소리가 나와? 너 최소한 미안한 마음도 없어? 저는 거기서 오빠에게도 너무 실망했습니다. 제가 지 친동생이고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 말만 듣고 저를 몰아세우는데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분노로 끓어오르는 속을 달래며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나는 오빠가 그럴 줄 몰랐어. 그리고 이 집 내 집이잖아. 내 집에서 내가 왜 나가야 돼? 오빠가 나가. 네, 그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제 집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오빠와 저에게 한 채씩 주셨던 집이었죠. 오빠는 사실 부모님께 받은 집을 아는 형님 사업에 투자를 한다며 집을 팔아 투자금으로 썼어요. 하지만 그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원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빠가 우유부단하고 귀가 얇은 건 알았지만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유산을 그런 식으로 썼다는데 저도 실망이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오빠 재산을 오빠가 알아서 한 일인데 내가 더 뭐라고 할 수 없다 생각해서 저도 더 이상은 오빠에게 말하지 않았고 제가 물려받은 저희 집에서 오빠랑 살았던 것이었죠. 그런 얘기까지는 새언니에게 하지 않았던 건지 새언니도 몹시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 집이 오빠 집이 아니야? 오빠는 민망해하며 말하더라고요. 내 집은 아니야. 내 집은 어디 좀 투자하느라. 이 집은 엄밀히 말하면 지은이 집이야. 근데 지은아, 이 상황에서 현지 몸조리도 해야 되는데 우리 보고 나가라니. 그럼 나는? 내 집 놔두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나 오빠가 오빠 명의지 그렇게 처분하고 오빠 맘대로 투자했을 때 분명히 하지 말라고 말렸었어. 기억나지? 그런데도 오빠 마음대로 해놓고 왜? 이제는 내 집을 달라고? 그건 절대 안 되지. 그 말에 오빠는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닫더라고요. 저는 새언니를 쳐다보며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빠, 정신 차려. 이 여자가 어떤 여잔지 알아? 그 말에 그 여자는 저를 매섭게 째려보더라고요. 오빠는 무슨 말이냐는 듯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요. 저는 그 즉시 안방으로 들어가 새언니의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여줬죠. 이거 내 반지. 그리고 이거 내 향수랑 립스틱. 집에서 종종 돈이 없어진다 그랬는데 이것까지 훔칠지는 몰랐네. 집에 도둑년을 데리고 있었던 거나 다름없어. 그 말에 그 여자는 발끈하며 말하더라고요. 나 그런 적 없어. 어디서 사람 밀쳐놓고 누구를 도둑년으로 모는 거야? 내가 널 밀었다고 생사람 잡는데 증거 있어? 네가 날 밀었으니까 계단에서 굴렀지. 내가 미쳤다고 혼자 굴렀겠니? 사람 밀어놓고 증거. 진짜 무섭네. 무서운 건 그쪽이고. 근데 어쩌지? 너는 없지만 나는 증거가 있어. 너 혼자 자빠졌고 나는 네 몸에 손끝 하나 댄 적이 없다는 증거. 제 말에 새언니도 예상치 못했다는 듯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보란듯이 제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블랙박스 영상을 틀어 보여줬죠. 당연히 그 여자도 그런 게 찍혔을 거라고 예상을 전혀 못했겠죠. 당황한 게 눈에 보였고 누나를 이리저리 마구 굴리더라고요. 그 영상을 본 오빠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사실 처음 그 영상을 봤을 땐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서 다시 여러 번 그 영상을 보니까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더군요. 저는 처음에 새언니가 저한테 한 소리하고 혼자 씩씩대고 내려오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딘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줄 알았죠. 그런데요. 다시 여러 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화면이 멀리서 찍혀 있어서 조금 흐리스냈어도 분명히 찍혀 있었어요. 새언니가 저를 힐끗 보더니 일부러 다리를 몸쪽으로 확 내밀어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을요. 그걸 봤을 때 그 장면이 너무 기괴해서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어서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홀몸도 아니고 임신까지 한 사람이 계단에서 일부러 굴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보통은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그런데 분명 새언니는 저를 한번 노려보고 일부러 몸을 확 쏟아서 넘어진 게 찍혀 있었어요. 저렇게 되면 유산도 유산이지만 본인까지 심각하게 다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위험한 짓을 한 건지 충격 그 자체였죠. 저는 오빠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직접 보라고요. 오빠가 보기에도 이게 실수로 넘어진 건지 아니면 새언니 스스로 넘어진 건지요. 오빠 역시 너무 놀란 표정으로 그 화면을 여러 번 재생시켜 보더라고요. 그 여자는 옆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고요. 오빠는 넋이 나가서 새언니에게 물었죠. 이게 뭐야? 왜 이런 짓을 벌인 거야? 누가 봐도 네가 스스로 넘어지는 거잖아.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발을 헛디딘 거야. 지은이가 밀었다며. 분명 지은이가 뒤에서 앙심을 품고 너를 떠밀었다며. 나도 너무 놀랐고 순간 그런 줄 알았어. 아가씨가 나 민 줄 알았다고. 지금 영상 봐서 나도 당황했어.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발을 실수로 헛디딘 것 같아. 네가 지금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이게 무슨 실수야? 네가 의도적으로 멈췄다가 확 앞으로 넘어진 거잖아. 아니 오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영상이 이상해. 아가씨가 뭐 좀 만진 거 아니야? 아가씨 컴퓨터 잘 다루잖아. 그 여자는 횡설수설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했지만 증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나요? 저희 오빠도 충격받아서 멍해져 있었고 새언니는 아무 소리나 막 짓거렸습니다. 오빠, 아니야. 저거 내가 아니야. 내가 왜 그렇게 했겠어.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믿어줘. 오빠는 나 믿어줘야지. 오빠는 큰 충격을 받은 모습으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말했죠. 지금 당장 네 짐 챙겨서 나가. 지금 나가지 않으면 나는 경찰에 도둑이 들었다고 신고할 거고 네가 벌인 이 자작극도 다 신고해버릴 거니까. 그 여자는 제 말에 울면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 표정이 좀 섬뜩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소름 끼치는 여자와 더 같이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제 말을 무시하고 가만 앉아 있었는데 오빠가 말하더라고요. 나가. 오빠, 나가라니. 왜 이래. 나 네 얼굴 못 보겠다. 나가. 오빠는 충격으로 몸까지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오빠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그 여자도 울면서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오빠는 그 여자가 나가는 중에도 넋이 나갔어요. 그 여자 말만 철석같이 믿었을 텐데 오죽 넋이 나갔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오빠에게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오빠, 그 여자 갔어.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마. 무슨 연락을 해도 보지 말고. 오빠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말고 그냥 한숨 푹 자라고 한 뒤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도 마음이 몹시 심란하더라고요. 그래도 저 미친 여자를 쫓아내고 오빠랑 헤어지게 해서 다행이다 싶으면서 충격을 받은 오빠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오빠는 다시 출장지로 돌아갔고 한동안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너무 걱정이 됐는데 문자가 와서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곧 일 마무리되면 올라가니까 그때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 뒤에 오빠가 출장을 마치고 올라왔고 오빠랑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빠는 한참 고개를 숙이고 진지하게 앉아있다가 말하더군요. 지은아, 내가 미안하다. 너 의심해서. 오빠가 돼서 동생 믿지도 못하고 그렇게 굴어서 진심으로 미안해. 나는 현지가 그런 애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그리고 어찌됐든 현지가 내 와이프니까 현지를 믿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컸던 것 같아. 너 못 믿고 참 못되게 말을 하고 그때 손찌검까지 한 거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다. 오빠의 진심이 느껴졌기에 저도 오빠를 마음으로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오빠에게 말을 했죠. 오빠 잘못 아니야. 그런 여자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던 거잖아. 나도 이렇게 충격인데 오빠는 얼마나 더 힘들었을 거야. 그렇게 오빠와 대화를 하며 알게 된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소개해준 오빠 친구로부터 들었는데 그 현지라는 여자는 오빠 친구의 여자친구가 일하는 백화점 직장 동료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오빠에게 소개를 해주고 얼마 뒤 그 여자는 본인 일하는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 상습적인 절도범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매장에서는 그래도 함께 일한 정이 있으니 신고는 하지 않고 그냥 그 여자가 그만두는 걸로 조용히 마무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오빠와 만남을 가진 거였고요. 알고 보니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기도 많이 만나는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임신을 했는데 그게 오빠인지 아니면 다른 남자의 애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 오빠 친구의 여자친구 말이 아마 누구인지 모르는데 그맘때 외국인 많이 다니는 클럽에 주로 다녔고 외국인과도 관계를 했다고 자기한테 자랑하듯이 말하더라. 본인조차도 애아빠가 누군지 정확히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뱃속의 아이가 저희 오빠 아이가 아닐 수도 있고 자신의 문란했던 행동이 탄로날까봐 그런 행동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떠밀어서 유산했다고 하면 눈엣 가시 같은 저도 치워버리고 애아빠가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던 뱃속의 아이도 같이 지울 수 있으니까요. 와, 그 얘기를 듣는데 사이코패스인가 싶고 너무 무서운 겁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죠. 그리고 애초에 소개해줬다는 그 백화점 직장 동료도 너무했던 게 괜히 사실대로 말했다가 자기까지도 문제 생길까봐 입을 다물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일이 생긴 이후 이실직고를 한 겁니다. 사실은 백화점을 그만둔 게 아니라 절도로 잘린 거고 남자 관계가 문란했던 여자라고요. 모골이 송연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등줄기가 오싹한 겁니다. 제 상상 이상으로 미친 여자였고요. 이미 충분히 별일 다 겪긴 했지만 더 엮였으면 무슨 사달이 나도 나겠구나 싶은 생각마저 들더군요. 저는 이제 진실을 모두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그 여자 생각하지 말고 잊으라고 했고 오빠도 알겠다고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는 한동안 그 일로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저희 오빠의 모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여전히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을 하고 있고 오빠도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에 관한 얘기는 일절하지 않죠. 앞으로 오빠가 어떤 여자를 만날지 결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일로 인해 오빠가 좀 더 여자 보는 눈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불어 친동생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말을 좀 더 믿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빠나 저나 서로를 가장 걱정하고 잘 되길 바라는 가족이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오해 산 게 너무 억울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래도 오빠를 생각하면 그렇게 끝나서 다행이고 또 오빠가 그나마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안 한 게 어디냐 싶기도 합니다. 또 그런 미친 여자가 그나마 알아서 떨어져 나간 게 다행이구나 싶기도 하고요. 언젠가는 오빠가 됐든 제가 됐든 본인의 가정을 꾸려서 각자 살게 되겠지만 그 전까진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야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